제가 들려드릴 85번째 책은 나스메 소세키 소설 마음입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일본의 세익스피어라고 불리는 작가로요. 일본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너무도 유명한 작가입니다. 영국에 유학도 했었고요. 해외 문화에 일찍이 눈을 떴지만 유학 시절을 통해 서양에 대한 열등감도 경험했어요. 작가가 된 후엔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신경쇠약이 자주 찾아왔고 위궤양은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많은 작품을 썼고요. 저는 그중에 3권을 읽었는데 다 고독한 개인을 말하고 있었어요. 내면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상당히 세련된 서사를 갖추고 있는 고급진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왜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인지, 시대를 초월해서 왜 그의 작품이 읽히고 있는 이유인지 그건 바로 그 때문 아닌가 합니다. 마음은 아사히 신문에 연재된 소설이었어요. 3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선생님과 나, 부모님과 나, 선생님의 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1인칭 나로 나오고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그라는 호칭을 쓰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의 집은 시골입니다. 형은 현재 직장 때문에 멀리 규슈에 가 있고요. 여동생은 결혼을 해서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어요. 고향집에는 부모님이 있고 아버지는 신장병을 앓고 있는데 증세는 오락가락했어요. 그는 여름방학에 피서지 가마쿠라에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남자는 비사교적이었고 일정한 시간에 초연히 해수욕을 하고는 초연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곤 했어요. 그는 모래사장에서 남자의 안경을 집어주면서 친해집니다. 4월 정도 지났을 때 그는 남자를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남자가 쓴웃음을 짓자 그게 연장제에 대한 자신의 습관적 버릇이라고 말했어요. 도쿄로 돌아왔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학기 초의 긴장감이 사라지자 느슨해졌고 뭔가를 갈구하는 듯한 상태가 되었을 때 선생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첫 방문을 했어요. 그 집에는 선생님과 아름다운 부인, 하녀 이렇게 3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날 선생님은 집에 없었어요. 매달 이날이면 조시가야 묘지에 있는 어느 고인에게 꽃을 바치러 가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이후로 그는 종종 선생님의 집을 방문했고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 더 자주 드나들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묘지에 가는 날을 빼고는 거의 집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조용했고 어떤 때는 너무 조용해서 쓸쓸할 정도였어요. 선생님은 도쿄 제국대학을 나왔지만 교재 범위는 좁아 보였고 누군가 찾아오거나 누군가를 찾아가는 식의 교류는 극히 적었어요. 선생님에게는 다가가기 힘든 신비함이 보였고 가끔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곤 했어요. 왜 자신을 찾아오는가를 물었고 그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대답했는데 선생님도 그를 귀찮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엔 자신은 외로운 사람이며 자네가 와주는 건 기쁜 일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사모님과도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인가는 사모님이 아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겼다며 이게 천벌인 것 같다고 무심히 말했어요. 내 애는 금실 좋은 부부였고 때때로 부부 동반으로 음악회나 극장에 갔고 일주일 정도의 여행을 떠났다 오기도 했어요. 집에는 책이 넘치게 많았고 선생님은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세상에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알리고 싶어하는 욕구도 없어 보여서 안타까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 떠드는 건 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에게는 너무 겸손하게 들렸고요. 세상을 냉담하게 평하는 것으로도 들렸어요. 실제로 어떤 때는 동창 중에서 유명해진 이 사람 저 사람을 들먹이며 가차없이 비평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의 존재를 모르고도 아무렇지 않은 게 아까웠어요. 학교 강의보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더 유익했고 교수의 의견보다 선생님의 사상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자신에게 너무 빠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그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말했지만 자신은 자격이 없다는 말로 일관했어요. 그 자격이라는 게 뭔지 그는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은 염세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사랑은 죄악이라고 쓸쓸히 말하는가 하면 자신을 믿지 못함으로 남도 믿을 수 없게 돼서 그저 자신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사모님으로부터 한 달에 한 번 찾아간다는 그 묘지의 주인은 선생님이 대학 때 친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친구가 죽은 후 선생님이 성격이 변했는데 친구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사모님도 지금껏 이유가 궁금했지만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물질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집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사치스럽다고는 할 수 없어도 옹색하게 아껴 쓰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는 논문을 쓰느라 선생님을 방문하는 텀이 좀 길었어요. 논문을 마치고 여름이 되어갈 즈음에 만난 선생님은 다른 때와 달리 감상적인 말을 했어요. 그가 진실한 사람인가를 물었고 자신은 과거의 불행한 일로 남을 믿지 않게 되었으며 어떤 사람이든 의심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나 죽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믿고 싶은데 자네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물었고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자신이 과거를 적당한 시기가 오면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졸업을 했어요. 직업을 구해야 했는데 아직 뭘 해야겠다는 구체적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고향에 내려갑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인간은 어찌할 도리 없이 태어나 덧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어느새 선생님의 영향을 꽤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대학 졸업을 한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는 당연한 결과를 기뻐해주는 부모님 앞에서 좀 민망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대학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팥밥을 지어 동네 잔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마시거나 먹는 걸 궁극의 목적으로 찾아오는 시골 손님들이 싫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리에서 시중 드는 게 괴로웠어요. 하물며 손님들이 자신을 위해 온다는 건 더 싫었죠. 그러나 그 즈음에 천황이 서거했고 애도의 분위기에서 잔치는 자연히 미뤄지게 되었어요. 친구에게서 중학교 교사 자리가 있는데 하지 않겠느냐는 편지가 왔어요. 그는 교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므로 거절했고 부모님은 그런 데 가지 않아도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걸고 있는 지나친 기대를 읽어요. 세상 물정에 얻은 부모님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그에게 걸맞지 않는 지위와 수입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과 고향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병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자신이 죽은 후의 일을 생각했어요. 자신이 죽은 후 텅 빈 집에 고독하게 혼자 남아 살아갈 어머니를 생각하면 불안한 건 아버지뿐 아니라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자식은 공부를 시켜놓으면 집을 떠나게 된다는 걸 한탄했어요. 공부를 시켰더니 그 결과로 형은 지금 먼 곳에 가 있고 그도 도쿄에 가서 정착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모순은 집을 떠나는 자식들에 대해 한탄하면서도 도쿄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를 바라고 있는 거였어요. 도쿄로 돌아갈 날을 얼마 안 남겨놓았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고 상태는 안 좋아졌어요. 형과 임신으로 습관성 유산의 위험을 갖고 있는 여동생 대신 매제가 아버지를 보러 전보를 받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임종 전에 그가 취직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건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이니 가장 좋은 효도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전보가 왔고 그는 현재 아버지 상태를 편지로 써보냈어요. 아버지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고 어머니와 형과 그는 간호사와 함께 아버지를 돌봤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 선생님에게서 묵직한 일반 봉투에 들어가지 않아 반지로 싸고 봉한 곳을 풀러붙인 묵직한 편지가 왔습니다. 그 긴 편지. 느긋한 마음으로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 편지를 풀어 무의미하게 페이지만 넘기다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엔 이 편지가 자네 손에 닿을 무렵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걸세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는 놀라 서둘러 역으로 가서 도쿄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편지를 꺼내 처음부터 읽었어요. 그 길고 긴 편지는 선생님의 유서였어요. 선생님은 자신이 과거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지 않고 고독하게 살아왔으며 단 한 사람이라도 믿고 싶다고 말했던 선생님은 죽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알고 만난 그에게 자신이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선생님은 2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이어 돌아가셨어요. 외아들이었고 집에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유복했지만 두 분이 돌아가신 후 망연히 혼자 남겨졌어요. 어머니는 죽기 전에 숙부에게 아들을 부탁했고 선생님은 숙부에게 의지했어요. 그러나 숙부는 선생님이 대학을 다니느라 도쿄에 가 있는 동안 재산을 마구 써댔고 그걸 알게 된 선생님은 숙부와 단판을 지었어요. 그 사이 재산은 꽤 축나 있었지만 다른 친척들이 도움을 받아 남은 것 팔아 현금화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도쿄로 돌아와 비싸더라도 쾌적하고 편한 하숙을 찾았어요.
고이시카와의 하숙을 정하고 이사를 했어요. 하숙집에는 주인 아주머니와 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녀를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방엔 항상 꽃이 꽂혀 있었는데 시들기 전에 새 꽃으로 바뀌곤 했어요. 꽃꽂이 솜씨는 엉성했는데 그건 아가씨 솜씨였지요. 가끔 아가씨가 검은 거를 연주하는 소리도 들려왔는데 선생님은 엉성한 꽃꽂이를 보면서 서툰 검은 고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고향을 떠나면서 염세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들어왔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는 습관이 생겼으며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었어요.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침울했으며 답답함을 느끼는 시간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고이시카와로 오고 나서는 점점 마음이 추슬러졌어요. 주인 아주머니와 아가씨와 친해졌고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차를 끓였다고 불러주었고 선생님도 과자를 사갖고 들어와 자기 방에 아주머니와 아가씨를 초대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선생님은 아가씨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있으면 자신이 아름다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아가씨를 생각하면 고상한 기운이 자신에게 옮겨오는 듯 했어요. 이제 막 사랑을 하게 된 거였죠. 선생님은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인 K를 하숙에 함께 있도록 했어요. K는 같은 고향 출신에 학교를 쭉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K는 정토 진종의 스님 아들로 정토 진종의 스님들은 결혼을 할 수 있었고 K는 차남이었으므로 의사의 집에 양자로 보내졌어요. K는 양부모에게 학비를 받아 도쿄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죠. 양부모는 K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으나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죠. 다른 과에 진학을 했고 양부모는 대단히 노해서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간의 학비는 승려인 그의 아버지가 변상을 했고 아들인 K에게 앞으로 일체의 관여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K를 선생님은 자신이 하숙으로 데리고 온 거였어요. 돈으로도 도울 수 있었지만 독립심이 강한 K는 절대 받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자신이 하숙 거처를 나눠 쓰게 하고 두 사람분의 식비를 몰래 아주머니에게 주면 되는 거였어요. 선생님도 이 집에 들어와서 신경이 다소 느긋해진 것처럼 K도 곧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아주머니에게는 그저 K 건강이 걱정돼서 혼자 놔둘 수가 없다고만 말해두었어요. 선생님은 모든 면에서 K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의지도 굳었고 공부도 잘했고 타고난 머리도 훨씬 좋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K와 두 모녀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같이 있는 다가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둘만 있을 때도 모녀를 합석시켰어요. 평소 K는 여자들을 멀리했고 여자들과의 교류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므로 그런 선생님의 배려가 경멸을 살 수도 있었죠. 그러나 K가 갖고 있는 훌륭한 능력이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룬다면 그가 조금은 더 인간다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도는 점차 성공해 갔습니다. K는 자신 이외의 세계가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인가는 여자랑 그렇게 경멸할 만한 존재는 아닌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하녀와 아주머니가 집에 없었고 K의 방에서는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여름방학이 되었고 선생님은 집에서 책이나 읽겠다는 K를 설득해 보슈로 여행을 떠납니다. K는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였지만 선생님이 오히려 과민해져가고 있었어요. 침착해져가는 K가 이제는 밉살스러워 보였고 그런 안정이 만일 아가씨 때문이라면 그를 용서할 수 없을 듯 했어요. 선생님은 아가씨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K에게 털어놓으리라고 작정했지만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K는 선생님보다 외모도 좋았고 성격도 좀스럽지 않아서 여자들이 좋아할 것처럼 보였고 어딘가 남자다운 구석도 있었으므로 선생님의 불안감은 자꾸 커져갔어요. 그러나 여행을 하는 동안 더위와 싸우고 길을 걷고 바다를 보면서 친밀감과 증오 같은 감정은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도중에 단조지라는 절에 들렸는데 거긴 정토종 신앙을 부정했던 니치렌이 태어난 마을이었어요. K는 절이 스님에게 니치렌에 대해 물었고 절을 떠나서도 니치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니치렌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고 그들은 서로의 관심에 대해 그 어긋남을 비난했습니다. K는 선생님이 자주 언급하는 인간답다는 말 속에 자신이 나약함을 숨긴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다가도 자신의 수양이 부족해서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 체념한 듯 말하기도 했어요. 선생님은 인간답다는 추상적인 말을 한 자신이 부끄러웠죠. 차라리 직설적이고 간단하게 말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인데 K에게는 왠지 늘 추상적인 언어로 말하는 게 일종의 타성이 된 걸 알았어요. 둘의 관계는 그동안 학문적인 것이 기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타성을 깨부술 용기가 없었음을 느낍니다.
여행에서 돌아왔고 10월이 지나갈 즈음 아가씨 웃음소리가 K 방에서 들렸어요. 머지않아 아가씨는 K 방 앞에 와서 그를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11월 어느 날 K는 선생님에게 자신이 아가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평소의 무거운 입을 열어 띄엄띄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죠. 이후 일부러 K를 피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어요. 얼마가 지났을 때 K는 사랑에 빠진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어요. 선생님은 그걸 묻는 K의 상태가 지금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죠. 그걸 일격에 넘어뜨리고 싶다는 욕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K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토 진정의 절에서 태어나 전력과 금욕을 신조로 삼고 살아왔으면서 사랑을 한다는 건 정신적으로 향상심이 없는 것이며 정신적으로 향상심이 없는 자는 바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주었어요. K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힘없는 목소리로 자신은 바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K는 더 말이 없어져 갔어요. 선생님은 아가씨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K보다 먼저 K가 모르는 사이에 일을 진행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아가씨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말을 하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불안한 상태로 며칠이 지나갔어요. 선생님은 K에게 차마 결혼에 대해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그 사이에 아주머니는 아가씨에게 결혼 이야기를 했고 K에게도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거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고 K는 더 말이 없어져 갔어요. 아주머니가 K에게 말했을 때 K는 놀라면서도 축하의 말을 했고 축하 선물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선생님은 가슴이 꽉 막히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며칠 후 K는 자살을 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칼로 경동맥을 끊었고 책상 위에는 선생님에게 남기는 유서를 써놓았어요. 선생님은 그 유서를 모녀가 볼까봐 유서를 보고 뭔가를 알게 된다면 경멸 받을 것이 두려워 재빨리 대강 훑어보았지만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자신의 의지가 박약하고 결단성이 없어서 도저히 앞날에 희망이 없으니 자살한다는 것과 지금까지 신세진 것에 대한 고마움, 신세를 진 김에 사후 처리도 부탁한다는 말, 아주머님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 마지막에는 좀 더 빨리 죽었어야 했는데 왜 지금까지 살았을까 하는 문구가 써 있었어요. 아가씨의 이름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K가 일부러 피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와 아가씨의 눈물을 보니 선생님도 슬픈 기분에 휩싸였어요.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슬픔이라는 감정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선생님은 대학을 졸업했고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모녀는 행복해 보였고 선생님도 행복했지만 항상 검은 그림자가 따라다녔어요. 1년이 지나도 K를 잊을 수가 없었고 불안한 마음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지금까지 빠짐없이 K 묘지에 다녀오면서도 고통스러움은 계속되었어요. 책에 몰두하고 맹렬한 기세로 공부를 하며 학문적 업적을 세상에 발표할 날이 오기를 소망했지만 더 이상 책과 공부에서 마음을 채울 수 없어져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 자신만은 훌륭한 인간이라는 신념이 있었는데 자신도 재산을 가로챈 숙부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스스로에게 질려서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된 채로 세월을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모님,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아가씨, 앞으로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다정하게 대하며 지금까지 사이좋게 지내왔지만 선생님은 아내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안 했고 파란도 곡절도 없는 단조로운 생활을 하면서 내면에는 늘 고통스러운 전쟁을 이어왔으나 이제 그 감옥 속에서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장 손쉬운 선택은 자살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을 죄어오는 불가사의하고 끔찍한 그 힘은 모든 걸 막아내면서도 죽음의 길만은 자유롭게 열어두고 있었죠. 선생님은 자신이 나아갈 길은 그 길밖에 없음을 느낍니다. 천황의 장례식이 치러진 날 선생님은 서재에 앉아 예포 소리를 들으며 메이지 시대가 이제 영원히 사라졌음을 인지했어요. 이후 죽을 결심을 했고 그로부터 열흘을 더 넘긴 이유는 그에게 편지를 쓰느라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어요. 편지의 끝에 아내에게 자신이 과거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으며 자신이 죽은 뒤에도 이 비밀을 가슴에 묻어둘 것을 부탁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주인공은 공부했으니 출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선생님에게 관심을 갖고 주변에 머물렀어요. 그가 본 선생님은 남을 경멸하고 자신을 더 경멸하는 사람이고요.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자신이 장점을 내세우지 않았는데 그런 점 때문에 존경하게 되었죠. 그러나 선생님은 그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과거를 가졌어요. 주인공은 자신에게 기대를 높이 거는 부모님에게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고향은 그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고요. 오히려 외롭게 격리되어 살고 있는 선생님을 보면서 자신의 자아를 완성해 갑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같은 사람, 본연적인 자아와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의 괴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얻은 주인공의 자아가 또 하나의 염세주의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의 죄는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죄는 아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해서는 안 될 죄였죠. 그걸 넘어서는 건 개인의 의지였을 테지만 그걸 못했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어 세상에서 유폐시켰어요. 마음, 그걸 어쩔 수는 없죠.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 사연이 기억되어 저장되어 있고 자잘한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의지로만 조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선생님의 삶과 죽음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꽤 지독한 에고이즘을 갖고 있어요. 작가는 그걸 알았고 선생님을 통해 버리지 않는 죄의식을 드러내서 관계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